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인천항에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먼 바다에는 이곳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미처 출발하지 못한 여객선들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인천항은 오늘 15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으로 향하는 먼 바다 뱃길이 막힌 겁니다. 이곳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선 12척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입니다. 인천항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한 100명 정도가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일 날씨가 또 안 좋다고 예상하니까 또 내일 것도 취소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뱃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경우 보령항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99개 항로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41곳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이 막혔고 운항 예정이던 148척 가운데 49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내일도 이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내일 운항 예보를 보면 인천의 경우 선박 10척이 결항 예정이고 114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은 오전 10척, 오후 6척 결항 예정이고 보령항은 9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중국에 상륙했다 소멸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일겠고 또 먼 바다의 파고는 높게는 5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먼 바다에 내린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곳곳으로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다소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들고 있는 우산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밤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기 북부와 일부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대 8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서쪽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대구와 광주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또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제주도와 호남에, 이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이번 강풍을 동반한 폭우의 원인은 이미 소멸한 태풍 바비 때문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비 원인과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하영 기자, 올여름 아직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없는데 이 죽은 태풍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네, 태풍 바비 지금은 열대 저압부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요. 괌 동쪽에서 발생해 태풍 최고 등급인 강도 5까지 몸집을 키웠던 이 태풍은 중국에 상륙해 어제 오후 3시쯤에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때까지는 한반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소멸과 동시에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도 태풍 진행 상황 보실 수 있는데요. 그제부터 어제까지 우리나라 서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올라갔다가 현재는 태풍의 규모는 상실한 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풀어놓은 수증기가 건조한 공기와 맞물리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면서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한 하층 제트가 그 원인인데요. 하층 제트가 흐르는 고도 3km 지역의 바람입니다. 소속 30m 수준의 강풍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하층 제트가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남긴 많은 양의 수증기를 유입시켜서 폭우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번 비는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에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하층 제트는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야간 집중호우의 원인이 됩니다. 비구름은 이 바람을 타고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내고 동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으로 인한 장맛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본격화한 무더위에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과 비교하면 5.2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 11일 온열 질환자가 116명이 발생한 뒤 그제 93명, 어제 94명으로 100명 안팎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가동한 응급실 온열 질환 감시체계 누적 환자는 84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 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개혁과 관련해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개혁은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서 사회적 공감과 실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민선국이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유일한 야당 배석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하려다가 제지받았습니다. 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려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섭섭했다면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정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가 지난달 9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8천만 원, 전세는 6억 9천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8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엔 격차가 7억 3천만 원이었지만 1년 만에 격차가 1억 5천만 원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값보다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며 격차가 확대됐는데 매매 가격이 14% 치솟는 동안 전세값 상승률은 7%대를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논의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레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4월 8일자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의 선관위 부담 해외 출장의 결제자는 노 전 위원장 자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부인과 함께 간 이 세 차례 해외 출장 서류 모두를 최종 결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이 동행한 출장은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 스웨덴 출장으로 당시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부인의 여비도 일정 부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반대하던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제 석유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You can call it a fee, you can call it a toll, call it whatever you want. If you are charging money to use the straits, we won't support it, we won't tolerate it, we won't allow it. Well, first of all, we believe international waterways should be free of tolls, and that's been our position.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We don't need it, but we need it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allies, etc., etc. We're protecting all of them, and we've done a very effective job.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2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자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까지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선물거래소에서 9월 브렌트유 인도분은 배럴당 83.3달러로 9.6%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4%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불을 질렀습니다. I'm not expecting that we're going to see record-setting prices yet. Any small impact is going to have a very big ripple effect on not just one country but all of us.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В моменте,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проблемы с нефтепродуктами.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겹치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5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은 하루 만에 34%에서 46.5%로 급등하며 사실상 금리 동결 전망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도 언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1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상승세였습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784로 마감해 연이틀 하락했는데 장중에 낙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40조 규모 달러화 유입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올린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 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 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The next chapter of SK Hynix begins today. And we invite all of you to write it together.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은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 등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사회혁신 방향을 제시할 노사정 논의의 장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파 간 갈등 속에 후보 등록 이틀을 앞두고서야 이 선출 방식을 결정한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룰 세팅을 마쳤습니다. 찬반 이견이 명확하게 갈렸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진통 끝에 의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명 문제도 아까 이미 글을 써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관되게 그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청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거의 부대표급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미리 말한 거라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모두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겨우 룰 세팅을 완료한 민주당. 터져나오는 계파 갈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봉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 요구를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분도 지금은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오래 가선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다음 스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어찌됐든 빨리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들을 만나 모레까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 결론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 조 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헌절 전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주 본회의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의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3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길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버스 뒷부분도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돌진한 차에 치인 30대 보행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자전거 거치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이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도 뒷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도 가득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이 근처라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그 버스 타느라고 줄을 서 있는 자리거든 이게. 근데 아침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사람들이 줄이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김포시가 산하 프로축구단 김포FC에서 수십억 원대 공금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영 김포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출자 출연기관인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58억 원 이상의 공금횡령 사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포FC 재단 회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관리자가 횡령 정황을 파악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입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가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비롯한 제품 30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뜯어서 사용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양덕동의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장난감을 뜯어서 사용하고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게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었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앞서 진행된 사회적 협의체에선 강력 중대범죄에 한해 13살부터 처벌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1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범죄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럽에서 지난달 예년에 비해 10,000명 넘게 추가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이른 무더위를 겪은 영국. 영국 기상청 등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기간 폭염 관련 인명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Our modelling shows that an estimated 2,700 people will have died as a result of the heat t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two heat waves in May and June. And about 40% of those are attributable to the extra heat that we've generated becaus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유럽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유럽 27개국에서 숨진 사람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10,000명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사망률 모니터링 기구 유로모모 측은 이런 초과 사망률은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폭염 장기화로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we expect that because we still haven't started reducing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until we do, then we have our foot on the accelerator pedal of global warming. 메마른 숲에서 산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 비행기는 인근 센강 물까지 퍼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10여 명이 숨진 스페인 베다 지역에서는 10명 넘는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olaborando con el incendio, pero yo personalmente no recibí ningún aviso, simplemente por todo lo que yo veía y mi intuición de tener que salir del pueblo, pues eso fue lo que nos salvó la vida. 극한의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던 여름 휴가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일가족을 겨냥한 총격이 벌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서로 다른 3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붙잡힌 용의자 2명은 놀랍게도 모두 10대였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경찰이 출동하고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남서부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일요일에 평화를 깨는 총성이 잇따라 울렸습니다. 총격에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이들은 70대와 40대 각 1명, 20대 3명. 희생자들은 공원과 공공주택단지 등 3곳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중 1명은 어머니와 여동생, 의붓자식 등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다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2명은 모두 10대.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차량을 막아 세워 이들을 붙잡았다며 끔찍하고 악랄한 사건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용의자 중 적어도 1명은 희생된 가족과 관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You can look at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to the suspects that have been apprehended, and you can see that it was focused on this particular family. One of the suspects is related to one of the victims. At least one of them, correct.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일가족을 노린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희생자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나 올린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6%,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고 중동 전쟁 충격을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완충하면서 연초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3.0%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IMF와 OECD, 한국은행, KDI 등 주요 전망 기관보다 0.4에서 0.5%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2차 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K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공급가 인하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보다 1만 명 감소한 15만 명 증가로 전망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확대로 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9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밤에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1시간쯤 전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바람이 거세지면서 하천 주변의 나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하천의 유속도 빨라졌고 빗물에 떠밀린 낙엽들도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에서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떠내려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제가 있는 이곳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 안성, 평택, 시흥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청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퇴근길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걸을 때 침수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수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뱃길도 막혔습니다. 인천항을 포함해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서 통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거셀 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여기는 배가 개량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이미 예약된 손님한테는 개량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백년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시간당 최대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서해안에 이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는 가운데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서쪽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호우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에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광주 31도, 강릉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제주도와 호남에서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의힘이 외부 전문가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만 봐도 경찰 선의에 기대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전문가라면 똥과 된장을 척보고 구별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민주당이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폭력, 스토킹 등 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 등 민생 침해 범죄, 그리고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도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1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선관위 전관 가족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쓸어가는 거.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했던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소총에 대해 선거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면서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이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다수의 선거소총이 병행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중첩되는 만큼 서울시 선관위가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학대한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치단체가 한 차례 나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 여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관 입구, 사람 키높이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위로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집주인은 64살 여성 A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52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한 건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가 반려견들을 방치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이치에서 좀 많이 짓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변호사가.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는데 18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일부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 폐사와 질병을 확인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해 환경에다가 반려견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개들도 질병에 들고 그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때 보급을 안 해주니까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5년 A씨 소유 아파트에서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또다시 반려견 방치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처벌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편취한 83억 1,405만 원을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더해 공동 배상하고 남편의 경우 추가로 갈취한 4억 5,900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용한 무당을 안다고 속여 8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차량 안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주거지인 파주시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언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0.73% 오른 6,856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0.56% 내린 6,769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최저치로 6,448을 기록하고 최고치로는 500포인트가 넘는 6,979를 기록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오늘 반도체 대형주의 등락을 따라서 변동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삼성전자는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창을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며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때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 한 달 전 신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천억 원대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추적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는 10대 청소년이 총판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팔이 붙들린 남성이 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 총책 40대 한국인 A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환됐습니다.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된 지 2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돈 규모는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A씨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사이트 총판 역할을 맡겨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같은 곳에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총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청소년 12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을 검거한 데 이어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해외 조직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는 달리 국민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는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건 물론 매회 20명이 넘는 국민참관단이 함께합니다.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YTN에 이 대통령의 해당 집이 수일 내에 매각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토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덥고 습한 날씨 탓에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는데요. 손을 자주 씻고 또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꿉꿉함이 가시지 않는 장마철은 1년 중 세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염병이 빠르게 퍼집니다.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등이 유발하는 장관 감염증은 5년 새 무려 84%나 증가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습관인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 먹거나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 캔 음료는 먹기 전 뚜껑 주변을 닦아줍니다. 음식도 충분히 익혀 먹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요리하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생선과 고기, 채소는 도마를 나눠서 손질하고 조리 후엔 소독해 보관합니다.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날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물도 끓여서 마시고 그다음에 만약 익혀서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고기나 해산물 것처럼 장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은 중식물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도록 권해드리고요. 집 주변 고인물은 제거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선 덥더라도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침수 지역에서 일할 경우 작업복과 장화를 꼭 착용하고 상처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기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그리고 형사과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보면 지휘 라인으로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까지도 입건이 됐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일선 수사팀장 정도의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고 결국에는 이 윗선까지도 상당히 개입을 했을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이런 지휘 라인에서 특정한 지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황이 확인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밖에 그 주장들과 배치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도 당시에 윗선에서 이거 살인죄 적용이 아니라 그런 성범죄 목적의 살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라는 그런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사항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영향력이 행사된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경찰 조직 신뢰도에도 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전에 수사팀장이 상당히 이제 의혹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혹여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찰서장까지도 입건이 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적인 조직적인 문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체의 그런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지만은 일단 현 시점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도 신뢰도가 상당히 지금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 수사 라인에서 어느 한 순간 이런 부당하다라는 그런 지시들이 걸러진 게 없었다는 점 역시도 비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비위가 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돌아가면서 벌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자존심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따지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당연히 이 관련 인물들을 빠르게 소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배경을 봤을 때 이번 수사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 대결이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추후에 검찰의 그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발생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뭐 최대한 면밀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수밖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강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수사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진행을 했을 거고 마무리 역시 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양측의 양 기관의 입장이 너무나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존심 대결이란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는 이 장윤기의 핵심 단서들을 폐기했던 이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하던데 사실 이제 장윤기 부친이 폐기하거나 그동안 은닉한 증거물들이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제 다수인데 지금 와서 이제 징계 여부를 고민한다는 건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사실 보도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징계 절차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결국 장윤기의 아버지 그리고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예컨대 이제 법령 위반 문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직접 아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는 뭐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그 밖에도 직권 남용을 교사했다든가 혹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가 최소한 1차적인 결론이 나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진행하는 것이 뭐 순서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게 뭐 처벌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관련 법들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의 징계령 기준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 거고 뭐 여기서는 단순 뭐 견책 감봉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이제 징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뭐 미리 짐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국에는 파면과 같은 가장 중한 징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형사 사건의 결론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보더라도 아무리 이제 이 범인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결국 경찰의 전체적인 신뢰를 완벽하게 훼손을 시킨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예상을 하더라도 뭐 가장 무거운 그런 징계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장윤기 가족이 경찰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형사건입니까? 일단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조금 봐야 되고 또 그 청탁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뭐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조금 부탁을 한다, 좀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만으로 형사 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관련된 정보를 달라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내가 처리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관련자들이 조금 처리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증거 인멸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범죄 사실 일부를 축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단순 살인으로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부탁을 듣고 단순 살인으로 적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예컨대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그걸 또 교사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직권 남용 교사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이제 교사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 또 그 부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어야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또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이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도 실제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될, 청취를 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안타까운 지점이긴 합니다. 예컨대 이런 비판도 가능은 하죠. 그때 빠르게 이제 이 장윤기의 신변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있었던 이런 끔찍한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 혹은 아쉬운 지점들을 지적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 자체는 이제 결국 여고생을 살인하기 한 이틀 전에 발생을 했고 이 신고는 하루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 장윤기의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긴급 체포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기엔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반성문을 보더라도 이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문 내용이나 어떤 아버지 등 이 경찰 수사 확대 이후에 작성된 시점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반성의 태도가 보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양형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 반성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라든가 혹은 일상의 한 조각 정도가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문구를 본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반성문의 내용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성문이 제출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자신의 모든 범죄를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진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슷한 시각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재판 결과에서 이런 반성 유무와 관련해서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경북 경산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투성이 나체로 또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엽기적인 가해, 돌발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4일 오전 4시에 이제 경산에 본인의 아파트에서 친구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만하라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심지어 물어뜯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까지도 벌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범행 중에 다른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귀엽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는 편의점에 가서 나체로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길가를 배회하는 모습들이 찍혔기 때문에 상당히 범행 내용도 잔혹하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도 상당히 좀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내용들만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엽기적인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이코패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 당연히 이제 경찰 측에서는 검토를 할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심리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이런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긴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말 술에 취해서 발생했던 일인지 아니면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인지 사실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들이 너무 엽기적이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을 물어뜯는다든가 혹은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이후에 편의점에 나체로 활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한 그런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경찰의 수사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배회를 할 때 순찰차를 마주쳤는데 이때 경찰이 이제 즉각 제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이제 이 가해자가
나체로 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었고 이제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순찰차와 이 가해자가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20초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조우하는 상황들이 찍혀 있는데 네. 가해자를 보고 순찰차가 멈추는데 가해자는 이 순찰차를 보고 나서 뭐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 순찰차의 차량이 문이 열리는 장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즉각 내려서 이 가해자를 추적한다거나 제지하거나 혹은 제압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입장, 특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가해자를 직접 현장에서 조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제압하지 못했다, 않았다. 이것은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초기 신고 자체가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 또 거리에서 피의자가 발견이 됐지만 도망쳐서 이 혈흔을 보면서 추적 중이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면 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당시에 이제 신고 자체가 살인 사건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뭐 곧바로 제압을 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의 그런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응이 다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특히나 이제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정지시켜 놓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뭐 내려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가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뭐 예상을 해본다면 나체로 심지어는 몸에 혈흔까지도 묻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봤다라면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좀 예측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찰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뭐 제압을 한다든가 혹은 멈춰 세우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족 측이 살인 혐의 외에도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보안 수사가 검토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지금 뭐 경찰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 확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가해자가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 가해자가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피해자의 옆에 눕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그런 현금이라든가 시계 등을 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상황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사체에 대한 손괴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뭐 경찰은 당시에 정황을 봤을 때나 혹은 시간적인 간격을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부분 유가족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시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사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혹여라도 이제 살인과 다른 그런 가해 행동이 보인다 한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